여기 보자. 읽기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 처음에 사실적 읽기 배우고 추론적 읽기,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 비판적 읽기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 어쨌든 뒤에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적 읽기야. 알겠지? 왜냐면은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굉장히 잘 해놔야 결국은 사실 뭐 읽기 능력을 키운다기보다는 너희가 시험에서 문제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지. 우리가 뭐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 놓고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 뭐 솔직하게 시험을 잘 보게 하자는 거지. 그냥 애초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해주는 것과 학원에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조금 다른 거야. 근데 나는 어쨌든 그 5가지 읽기 능력 중에 사실적 읽기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 결국은. 그래서 이 정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문제에 녹여낼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럼 우리가 앞뒤에 많은 생각들보다는 냉장고를 샀을 때 읽어보는 설명서처럼 뭐 자동차를 샀을 때 읽어보는 설명서처럼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 알겠지?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 글들은 사실 쉬운 글이야. 엄청 쉬운 글이고 어렵지 않은 글이야. 이런 글들을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한번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일단 구조는 당연히 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처음을 요 정도로 나눴으면 잘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쉬웠어. 처음, 중간, 끝 나누는 게. 그래서 중간은 대부분 로스팅이라든지 기타 등등 본인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설명문이니까 마지막은 그냥 정리하는 정도야. 어렵지 않았어. 이렇게 나누는 것. 자, 한번 보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 읽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중요도 평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중요한 문장 하나를 너희가 뽑아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글쓴이가 이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장을 쓴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한 문단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도 별일 아니겠지. 그러면 그 문단들의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글을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도 별거 아닐 거야. 그런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해야 돼. 쉬운 글부터. 그럼 이 문단의 중요도 평정을 하자면 아마도 첫 문장,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생물학적 커피와 구분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도 평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지. 중요도 평정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커피를 구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뭐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저주저 써놨을 거라고 결국은. 그렇지? 우리가 만나는 인간의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줄게. 이런 내용인 거야.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다시 말해서 생두를 의미한다. 그래서 생물학적 커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 우리 정의는 항상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좀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거 표시해봐 라고 했을 때 물론 담화표지 표시해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 표시할 때 좀 같이 표시해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 혹은 읽으면서 동시에 하거나 자꾸 습관을 선생님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 자꾸 하면서 습관화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수업 시간 외에는 잘 안 하게 되잖아 이렇게. 그치? 시간 들여서. 그러나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의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해.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까지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커피는 아까 맨 위에서 얘기한 마시는 커피네. 이런 걸 한자로 하면
음용 커피라고 해도 괜찮을까? 음용 커피를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 향과 맛과 색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향과 맛과 색이 달라지는 그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이런 것은 가공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야기의 중심은 이 생물학적 커피와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비교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거 비유 어떻게 한 거니?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어. 얘가 비유하려는 게 뭐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거 쭉 빼가지고 좀 한번 볼까? 생물학적 인간. 생물학적 인간은 그냥 태어난 인간이지. 응애응애 울고 있는 인간. 얘네들을 뭐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만나는 인간. 우리가 만나는 인간. 다시 말해서 사회화된 인간이 되겠지. 만나는 인간이야, 만나는 인간. 여기서는 만나는 인간이라고 표현해놨어. 얘나 커피가 똑같다는 거야. 생물학적 커피를 뭐를 해서 말리고 볶아서 맛있게 만든다고. 가공을 통해서. 여기 가공이라고 써있어. 가공 과정이라고 써있어, 정확하게. 그래서 음용 커피, 마시는 커피로 비유하는 거지. 이런 안쪽에 있는 뜻까지 좀 잘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잘 읽는 학생들이 되겠지. 알겠지? 요 한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비유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우리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냥 여기다가 정리할 거야. 처음 파트에다가. 오늘 어차피 한 문단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첫 문장 그대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신우 커피 좋아하니? 어떤 커피를 좋아하니? 아샤추 좋아하니? 아니야. 단 거 좋아하니? 쓴 거 좋아하니? 쓴 거. 현대인이구나. 쓴 거지. 현대인이구나. 도시인이구나. 태영이는 단 거 좋아하지. 누가 봐도 단 거 좋아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카라멜 마키아토. 너 태영이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느낌 이상한데? 좋아. 선생님도 커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학원 밖에 지금 커피 머신 있잖아. 그거 선생님이 사자고 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 네스프레소에서 파는 가장 좋은 머신이야. 그래서 너희들 먹고 싶으면 편하게 마시면 돼. 알겠지? 쓴 거 좋아하는 신우 편하게 내려서 마시면 돼. 나는 참고로 에스프레소를 좋아해. 누가 봐도. 넘어가자. 자, 그래서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이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 분류의 방법을 쓰고 있지. 자연식이라고도 불리우는 건식법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어치환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계속 건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계속 건식법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 좀 어려우면 자연식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자연식이 뭐였지? 하고 순간 어떤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동어치환은 반드시 표시를 잘 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건식법이나 뭐랑 똑같은 거야? 자연식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커피 가공법에서 자연식이 나왔다, 건식법이 나왔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야. 자연식의 특징이네.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첫 단계. 우리 뭐를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뭐 술을 이야기한다고? 순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아마 설명할 것 같아. 우리 요거보다 조금 어려워지는 과학기술 지문에서 과정이나 메커니즘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 알겠지? 그건 한 문제 나오거든 무조건.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 동어, 치환이네. 체리. 얘네 먹는 그 체리 말고 커피 열매, 체리. 근데 실제로 진짜 체리처럼 생겼어 좀. 그걸 나중에 이제 볶고 가공하고 해서 만드는 게 우리가 보는 실제 커피고.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이 여기에 나와. 체리 수확이야.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 수확한 다음에 뭐 하는구나? 세척하는구나. 여기가 두 번째 과정이야. 과정 쓰라고 하면 과정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야 돼. 연습해야 돼. 다양한 지문에서. 거쳐 키즈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다. 세 번째가 선별이야. 그래서 세척 과정과 선별을 하나로 놓기도 해. 그냥. 세척 과정을 거쳐 키즈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어쨌든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어. 키질이 뭐니? 대영아. 골라내는 거야.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앞뒤를 좀 살펴보면 어휘를 좀 알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너희들 그 옛날에 쓰던 건데 이렇게 나 그려줄게.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렇게 생긴 그 망태기 같은 게 있어. 좀 단단하게 이렇게 지프로 엮어놓은 것 같은. 그래서 여기다가 쌀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돌이랑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가지고 골라내는 그런 장면들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봤을 거야, 그렇지? 이거를 키라고 그래. 이걸 키라고 하고 요걸 이제 탁탁 쳐가지고 가벼운 것들은 탁 치는 순간 바람에 흩날려서 날아가게끔 하고 무거운 것들은 빠지게 하는 것을 키질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커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선별을 한다는 거야. 자, 한 줄 요약 한번 해봅시다. 적극적으로 적고 선생님이랑 꼭 똑같이 적을 필요 없다고 했었어. 자, 이 문단은 건식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니? 습식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니? 건식법. 그래서 건식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 수확하고 세척하고 골라내고 씻어서 골라내는 거야.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파티오가 마당이거든. 밑에 써있긴 해. 마당. 그 다음에 중정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해. 중정. 파티오. 중정. 괜찮아. 중정이 뭐니? 중앙에 있는 정원을 중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럽에 이제 놀러 가보면 건물들이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많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원이 있고 여기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묵는 공간. 그래서 가운데 이제 정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 근데 가운데 이렇게 정원을 뚫어놓은 형태들이 많아. 가운데가 이렇게 뽕 뚫려 있어. 진짜로 가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호텔 같은 거 예약할 때 뭐 파티오라고 써 있으면 이 중앙 정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객실이야. 알겠지? 그래서 파티오가 뭔가 싶으면 좀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예약하면 좋을 것 같아. 갔는데 막 갑자기 왜 우리 방이 이래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 파티오 뭐 이렇게 써 있길래 그냥 예약을 했었거든. 그랬는데 저런 방이라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 이게 너무 사람들이 다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 방들끼리.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경험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한테 그다지 맞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어쨌든 넘어가자. 그래서 뭐 한대? 건조한대. 과정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네.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고 그래서 친숙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요거 유추라고도 봐. 유추라고도 봐. 그러니까 비슷한 광경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것을 통해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어쨌든 유추의 방법이니까 유추라고도 봐.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에서 3주간 말리고 계속 이제 말리는 과정이야.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 그래서 12.5%의 수분을 만들어야 돼.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해. 그래서 대형 농장에서 말리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있어. 선생님 미안해. 요거 빼놓고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미안해. 자, 그래서 우리 첫 문단에서 미안해. 첫 문단만 다시 돌아가 볼게. 첫 문단의 특징을 좀 알아두면 좋을 특징들이 있어서. 그래서 첫 문단은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 또 이 첫 문단을 통해서 앞으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글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그래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자, 요거 다 쓴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요약해봐. 근데 너무 쉽지 요약이. 바로 그렇지 건축법 과정이고 뭐에 대한 과정이야? 그렇지 말리기.
우리 말리기를 한자로 쓰면 건조. 건조라고 하자. 더 똑똑해 보이니까. 물론 말리기라는 말이 더 좋긴 하지만. 자,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살될 위험이 크고,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겠네. 이유.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덜 말라도 안 돼.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2.5% 유지해야 돼. 이 12.5%는 최적의 상태야.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상태.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해. 보관 작업해.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네. 다시 한번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6번째 과정. 그 다음에 포장해. 7번째 과정이네. 포장하네.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해. 값이 싸고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값이 싼 거지. 장점이야. 건식법의 장점도 드러나고 있어.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하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자, 아라비카 커피는 로부스타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커피야. 그러니까 비싼 품종이야, 품종 자체가. 품종 자체가 조금 더 비싼 품종인데 대부분 로부스타, 그러니까 키우기 쉽고 병충해에도 강한, 하지만 맛은 살짝 떨어지는 그 커피들을 이제 건식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라비카 커피도 일부 국가에서는 많이 건식법으로 가공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 요 부분도 정리 선생님이 바로 해줄게.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역시나 건식법 과정이 되겠고, 과정 뭐였지? 보관, 선별, 그렇지, 포장. 이 정도가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내용이 끊어지지, 그치? 건식법 나오고 이제 습식법 나오네. 두 번째로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가 많은 양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때문에 중요한 담화 표지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잖아. 이런 거 좀 읽으면서 잘 적어놨어야지. 담화 표지 찾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 그러나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훼손도 적어. 장점이네. 따라서 습식법은 아라비카 커피 원두,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종 자체가 살짝 고급이야.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데 이용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습시법에 대한 발음이 어렵다. 습시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 어렵지 않지 뭐. 수확한 체리는 첫 번째 단계 바로 나오지. 수확.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쳐.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번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거. 공통점과 차이점. 공차 꼭 찾아야 돼. 그래서 탱크 속에서 세척하고 분류해. 이거 공통점이니 차이점이니? 아직까지는 공통점이야. 그치?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그래서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것. 공통점과 차이점인가 한번 찾아볼래 지금? 얼른. 네 번째 단계가 똑같은지 다른지? 괜찮아, 똑같니 다르니? 아까는 건식법 네 번째 단계가 뭐였어? 그렇지. 일단 말리는 거였지. 근데 여기는 제거부터 먼저 해. 여기에 써 있어. 이 과정이 건식법과 숙식법의 가장 큰 차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통점. 여기서부터 차이점. 선생님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글을 읽을 때 문제를 풀 때는 공차라고 쓰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세 글자 다 쓸게. 공통점, 차이점.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된다. 그래서 원리가 나와 있고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는 원리가 나와 있어.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습식법 과정이 나와 있네. 태영아, 과정 어떻게 돼 여기? 수확. 그 다음에 세척. 그 다음에 또 제거. 그렇지. 그렇게 네 가지 쓰면 될 것 같아. 껍질, 과육, 제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네. 수확, 세척, 분류, 껍질, 과육 제거.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쳐. 여기가 5번째가 되겠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 생두 사이에 섞여있던 과정이 이 과정에서 걸러져.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거친다. 6번째 과정. 한 번 더 씻어. 그리고 발효도 시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돼. 녹아버려. 발효의 효과가 되겠네.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담화 표시가 되겠지.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에서 36시간 정도가 걸린다. 달라지는 원인이 되겠네.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원인 찾아라 라고 하면 효소의 농도, 막의 두께야.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인 막만이 남게 되면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 비슷한 느낌이 난다.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된다. 세척을 뭐 미친 듯이 하고 있지, 그치? 이거 몇 번째니? 8번째네. 자, 이때 수분 함유량 이상적 수면은 12.5%. 이거는 뭐랑도 마찬가지야? 건식법과 공통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12.5%로 맞추는 건 건식법이든 습식법이든 똑같아. 그냥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가 봐. 낮추기 위해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생두를 건조한다. 9번째 과정이네. 그래서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차이점들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는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주고 골고루 마르도록 해줘. 그러면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줄 안 쳐도 돼. 이거는 건식법에서 적용될 수도 있는 이야기니? 똑같아. 알겠지? 되게 뒤에 나와 있지만 건식법에서 적용되는 똑같은 이야기야. 말리는 거. 왜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라고 되어 있거든. 말리는 방법은 똑같아.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나고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막에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로 부르기도 해. 그래서 우리 습식법 과정 뭐뭐뭐 들어가 있니? 분류, 세척, 발효. 밑에도 바로 쓸 수 있지? 그래도 습식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척, 건조가 되겠네. 자, 이제 여기 건조까지 하는 건 이제 끝났어. 다 똑같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똑같아져.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는 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습식법, 건식법 똑같은 과정이야. 그냥 10번이라고 할게. 똑같지만 그냥 10번이라고 할게. 이어서 태영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돼. 큐어링의 효과가 되겠네.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로 사용해 솎아내고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마지막 과정이야. 큐어링과 분류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11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다 공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체크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 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고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 그래서 이것도 동어 치환이지 이걸 뭐라고도 해? 배전이라고도 한다고.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그래서 이게
12번째 마지막 과정이야. 로스팅이란 생두를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캐러멜화하는 과정이야. 그냥 정의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캐러멜화가 뭐냐면 이런 거야.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 거. 뭐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어? 친숙한 사례를 제시해서 이해를 돕고 있고, 역시 유추라고 볼 수 있지. 공통적인 점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로스팅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네. 로스팅의 의미 정도로 한 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뀐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돼. 그래서 로스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져. 이것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딱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 한국식의 로스팅, 미국은 미국식의 로스팅. 그럼 한국에서 로스팅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 첫 번째야. 그렇지만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가난해서 로스팅 기술이 없는 경우도 많기도 해. 이유 두 번째. 이 로스팅 기술로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디니? 그 이탈리아야. 그 이탈리아는 커피콩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그 로스팅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커피를 수출하는 나라지. 그래서 원두를 들여와서 로스팅해서 하는 나라야. 그래서 그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지.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서 나중에 너희들 이탈리아 가보면 이탈리아에는 우리나라 편의점만큼 커피집이 많아. 그래서 대부분의 커피 용어가 이탈리아에서 나왔어, 실제로. 예를 들면 커피에서 그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어로 그냥 빠르게야, 익스프레스야. 그래서 너희들 그 이탈리아 가가지고 에스프레소 달라, 걔네들은 대부분 에스프레소 먹거든. 에스프레소 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 슈퍼에 가가지고 빨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관광지는 알아들어. 얘네가 동양인이 와가지고 에스프레소 하면 에스프레소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확히는 카페 에스프레소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걔네는 에스프레소라는 말도 잘 안 써.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가, 걔네 커피가 카페거든. 카페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운 카페라고 하면 커피 한 잔 줘. 그냥 그게 에스프레소 줘. 별말 없으면. 너희들 이탈리아 가서 라떼 달라고 하잖아? 그럼 그냥 우유 줘. 카페 라떼라고 해야 돼. 그래야 커피에 우유를 담궈 주는 거야. 라떼가 이탈리아어로 우유야. 그래서 카페 라떼야. 너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한다고 그랬지? 그것도 이탈리아어야. 마키아토가 점을 찍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커피에다가 카라멜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점을 찍듯이 단맛을 낸 것을 마키아토라고 해. 이탈리아는 그래서 카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가 없어. 앉아서 마시는 그런 이제 여유롭게 마시는 카페가 없고 다 바라고 써 있어. 맞아. 여기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바르라고 하는데 그 바르에서 커피를 오전에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팔아.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이 바르에서 커피를 파니까 실제로 앉아서 먹는 문화는 거의 없고 서서 에스프레소를 딱 시키면 나오면 때려 마시고 나가는 거야. 거기는. 그냥 커피가 약간 그런 식이야. 대신에 커피가 엄청나게 싸. 보통 에스프레소 한 잔에 1.2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500원? 그리고 한 2,000원 넘어가면 이제 그 가게는 미친 가게야. 그 돈에는 이제 눈이 멀었다. 뭐 이런 데거든. 그래서 바에서 커피를 타주는 사람. 이탈리아에서 뒤에 IST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거든. 바리스타야,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원이 바리스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커피 용어는 다 이탈리아어고, 심지어 미국계 기업인 스타벅스 있잖아. 스타벅스. 톨 사이즈, 그 다음에 그란떼 사이즈. 그란떼도 이탈리아어로 그냥 크다라는 뜻이고, 그 벤띠가 제일 큰 사이즈잖아. 벤띠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이탈리아어로 그냥 20이란 뜻이야. 20.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20온즈짜리를 주기 때문에 벤티라는 사이즈가 스타벅스에서는 있는 거야. 이탈리아에는 없어. 참고로.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한번 그 나라가 커피로 유명하면 이렇게 커피도 여기저기서 먹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여행인 것 같아. 한번 가서 나중에 이런 게 생각난다면 가서 그 친구들한테 자랑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로스팅을 커피를 드립 방식이나 그래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종이 혹은 천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놓고 이렇게 쭉 물을 내려가지고 똑똑 떨어뜨려서 마시는 걸 드립이라고 하고, 에스프레소는 선생님 저 기계처럼 눌러가지고 고압 고열로 순식간에 쫙 내리는 걸 에스프레소라고 해. 거기에 이제 물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야. 아메리카노라는 뜻은 이탈리아 애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애들이 이탈리아에 이제 들어왔는데, 미국 군인들이 에스프레소 이탈리아에서 막 먹잖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거 너무 쓰다고 물 타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애들이 비하적인 의미를 섞어서 야, 저거 미국 놈들이 먹는 거야 라고 해서 아메리카노야, 실제로. 아메리카 애들이나 먹는 커피. 그래서 이탈리아 애들은 아메리카노를 팔지 않아.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 아주 관광지 아니면 없어.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가장 입점이 늦었던 나라 중에 하나야. 들어가면 망해. 자, 뭐 어쨌든 넘어가자. 지금은 이제 밀라노랑 로마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로스팅,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나중에 꼭 한번 가봐. 피자 먹고 파스타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이 나라에 이제 와인도 마셔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느껴보는 것도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5억 잔이라고 한다. 인간이 물담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끝부분이니까 이거는 한 문장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뭐 정리할 것도 없지 뭐. 끝부분은 정리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거의 한 문장이라서 크게 정리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커피 정도. 커피다. 이거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공산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위로 올라가서 우리 처음과 끝은 정리를 했었는데 중간 부분은 정리를 채 못한 것 같아. 중간 부분 한번 정리해보자. 중간 부분 한번 가장 간략하게 한마디 정도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중간 부분은 건시법과 습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또 마지막에는 큐어링, 로스팅까지 설명해주고 있고 건시법의 과정, 습시법의 과정, 또 큐어링, 로스팅까지 이야기하고 있더라. 과정은 굳이 선생님이 펜으로 써주지는 않을게. 숫자로 다 표기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을 것 같아.